자,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2주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죠? 도시군 관리구 수립하는 내용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 시간에는 용도지역에 관한 것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쭉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뭐 봤죠? 지난 시간에는 용도지구 지정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개도 시수입해서 한마디로 용도구역에 관한 것. 그래서 지난 시간은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적용할래? 라는 거기까지만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바로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뭐 본다? 요거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들.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기반시설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에 있었고,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정확하게 보면 우리 법에서 7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랬었죠.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 공원 같은 게 있었죠. 도로, 공원, 학교. 그래서 우리 머리장만 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래. 그럼 거기다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 없고 공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설치해야 돼, 기반시설을. 그런데 누구한테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시킨다? 지금부터 그 안에서 개발하는 사람들, 즉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건물을 여기다 새로 짓거나 더 크게 짓므로써 기반시설을 유발시켰으니까 그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너희들이 일부 좀 부담하라.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그러죠. 그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 7가지. 도공녹학수합회라는 게 있어서 도공녹학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란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하는 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 도공녹학수합회 이런 것들이 바로 기반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7가지란 그 7가지가 아니고 크게 나눠서 7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공보, 교환, 공유라고 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애호라는 거 아니고 방공보, 교환, 공유해서 7가지 중요가 있고, 그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부적인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시 도공녹학수합회라는 게 있더라. 무슨 암호문 같은 거면 얘기해. 아직은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야. 어쨌든 그런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만들고 싶으면,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도로. 지금 여기다 이런 도로를 하나 만들고 싶답니다. 그럼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그런 도로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계획. 즉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죠.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지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지 아직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즉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잘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말한다? 그냥 막연하게 기반시설. 그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실제로 그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이렇게 용어 정의한다는 거.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질래? 사업시행 절차를 한번 훑어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이루어진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죠?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는 지 아십니까?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걸 뭔다? 설치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결정고시 됐다라고 쓰죠.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였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말합니다. 말귀를 잘 보세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 뭐라 부른다? 요 도시군 계획시설 다음에 결정고시라는 말 쓴다. 이게 바로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하죠.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좀 이따 나오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냐? 자, 도로 내겠다고 하는 게 서울특별시에 몇 개는 있을까? 여기도 서울특별시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도 도로 만들겠다는 게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강남구에도 있을 것이고 종로구에도 있을 거고 영등포구에도 있을 거고 저 노원동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에도 가보면 도로 내겠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도로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게 서울특별시에 수십 군데가 아니라 아마 200군데도 넘을 겁니다. 도로 내겠다고 나와 있는 게 이 계획이. 그러면 그 수많은 계획 중에서 어떤 도로를 제일 먼저 낼 것이냐? 도로 내겠다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 어떤 도시군 계획시설이 제일 먼저 사업에 들어갈 거냐? 이걸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내 그럼 2017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내에 도로공사에 들어가겠다, 사업에 시행하게 들어갔다. 그때는 몇 단계? 제1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수립하는 것이고 2019년이나 2020년, 2021년 그 이후에 하겠다. 그때는 몇 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 그래서 2017, 2018, 2019에 하는 건 3년 이내에 사업에 시작하죠. 그때 사업에 들어갈 건 1단계 집행 이렇게 말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제2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하는 건 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대부분이 처음에는 몇 단계로 수립해야 되냐? 처음에는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미리 먼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럼 미리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건 미리 나와 있는 대로 그건 1단계로 그게 먼저 들어가는 게 많고 보통은 지금 수립하는 건 2단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으면 역시 3년 내내 하겠다면 역시 처음부터 1단계로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수립할 때는 2단계입니다. 그럼 한 번 2단계면 영원한 2단계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2단계 집행은 검토하여 1단계 집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은 3년 후에지만 내년 가면 3년 이내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집행계획이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단계 했다가 드디어 1단계로 변경되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지금부터 3년 내는 도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굴 정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처음에는 2단계가 대본인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도래하면 그때 와서 1단계 집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1단계에 들어왔으면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를 정하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죠?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자가 할 일이 뭐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 시행자로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실시계획을 한다.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들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즉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원래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가 원래는 실시계획 인가권자입니다. 그 결정권자한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가 사업 시행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결정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괜찮아? 알았어. 자네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인가를 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나 공부에다가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게 실시계획 작성 인가및 고시라고 하죠. 그럼 실시계획이 고시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그 실시계획 대로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도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로 내려면 먼저 뭐 했던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많은 게 뭘까? 제일 먼저 보상비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도로 내기로 확정된 이 땅에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수많은 소유자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뭐 줘야 됩니까? 보상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죠?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상비입니다. 그럼 보상비 주는 걸 하는 게 뭐죠? 수용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먼저 보상 협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가 돼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면 그냥 도장 찍고 보상비 주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금액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걸 재결 신청이라 하는데 재결 신청이 아니고 결정을 받으면 갖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 결정대로 상대방이나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면 그대로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반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거기서 금액을 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보상과 관련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게 사업시행에 한 조치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협의가 끝났던 수용을 했던 보상비 다 줬어. 그럼 보상비 받은 분들에게 뭐죠? 퇴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 살던 분들 다 나가죠? 그럼 빈떡이 되면 그때 뭐 들어간다? 시공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시공이란 공사를 시행한다. 그 말이라 그랬죠? 그럼 공사 들어갑니다. 그럼 도로 다 만들었어. 제대로 만들었는지 뭐죠? 준공검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항상 어떤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었는지 뭐 받는다? 준공검사라는 걸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료 공고라고 하면 뭐는 끝났다? 도로공사는 끝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 도로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건 누가 부담할 거냐? 비용 부담해 가는 것들. 공사하는데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해 가는 거,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거, 이것이 사업시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다시 한번 도로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한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회를 수립한다.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건 2단계로 수립한다. 태본이 처음에는 3년 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수립되지만 급한 건 처음부터 1단계로 할 수 있다. 근데 2단계로 수립된 건 매년 평가해서 1단계 집행에 포함시킨다. 자, 1단계 들어왔으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죠. 누가 사업을 시행할지 사업시행자를 정해진다.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인가받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가 고시해주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보상에 관한 협의를 끝내고 보상이 안 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퇴거명령 내리고 공사에 들어간다. 자, 공사 다 끝나면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은 공사는 끝난 거고 후속 조치로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해 가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사업시행 절차와 관련된 건 이 정도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이 단계별 보시면 누가 수립할래? 여기 수립권자가 나오죠? 누구랍니까? 이반권자랍니다. 여기 이반권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구분해서 수립하라 그랬잖아.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확정짓는다를 결정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권자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왜 이반권자가 수립할까? 이유는 자, 여기가 어디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다가 뭐 하자고 했죠? 도로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로 내겠다는 도시관리 처음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반권자죠. 아, 여기 도로 낼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뭘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가 입안했잖아.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가 이 도로가 당장 만들 도로인지 천천히 만들어도 될 건지 그건 누가 제일 잘한다? 처음에 그걸 입안한 입안권자가 그 도로가 급한 도로냐 천천히 도로냐 건 지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들, 원래는 누구죠? 특광, 특시특도, 시장, 문수 이자들이잖아. 그죠? 그래, 입안권자인 이자들이 합니다. 물론 입안권자가 이자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구도 있죠? 국장하고 도지사도 있는데 국장, 도지사가 지가 직접 입안한 건 그때도 국장, 도지사가 지가 단계별 수립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반권자들이 수립한단다. 그때 수립하는 시한 언제까지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이내에 수립한단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립하는 건 둘로 나눠진다.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 2단계 집행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수립해야 돼. 그중에 1단계는 3년 내내 사업을 시행할 건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할 건 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하고 2단계 집행은 매년 평가에서 1단계 집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재원 조달 계획 또는 보상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예산은 국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지방비로서는 얼마가 들어갈 거냐. 그 국비, 지방비, 즉 국가 예산에서 도와줄게 그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냐. 그런 게 바로 재원 조달 계획이고 그에 따른 보상 계획은 사람들에게 수용에 따른 보상비 줘야 되잖아.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요거 실무와 관련돼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시험 합격하고 나서 단계별 집행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걸 알면 그거는 나중에 실무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사업 시행자로 넘어갑니다. 단계별 집행에 수립됐다. 1단계 포함됐다. 3년 내내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원래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까? 역시 이방권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수가 지들이 도로공사하면 제일 되죠. 지들이 입안했으니까 내걸 실자다니까 지들이 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방권자입니다. 근데 이방권자의 예외가 있잖아. 누구있죠? 국장하고 도지사, 이자들도 지들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자리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가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지사가 각각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 이 8명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행정청인자들입니다. 이자들은 행정청이죠. 자, 이자들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죠. 자, 예를 들어보죠. 서울특별시장 현재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뭐만 합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돼가지고 서울특별시장 이방권자 사업시행자니까 4년 내내 안전문만 쓰고 돌아다니면서 도로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고 우리 시장님 저렇게 맨날 도로공사라고 고생이 꽤나 많으시네 라고 참 잘한다고 할까요? 저 새끼는 시장이 돼가지고 하는 짓이 맨날 노가다 십장만 하고 돌아다니나? 시장이 할 일이 그것밖에 없나?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죠? 그거 사람들이 좋게 안 볼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방권자들이 사업시행자지만 행정청인자들은 바쁘기 때문에 지들이 못하면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 건설업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전문가. 예를 들면 한국토지택공사도 좋고 공공시행자로서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그런 지방공사 얘들 시켜가지고 걔들 시켜도 되지 왜 굳이 지가 직접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또는 건설업자들도 많은데 걔들 시켜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뭐 할 수 있어? 지정해서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8명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국장, 도지사가 지들이 직접 하는 게 힘들으면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그 자들을 뭐라 부른다? 지정시행자로 부르고 그 지정시행자로서 둘로 나누죠. 좀 전에 말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그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 지방공사죠. 그런 지방공사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주택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방공사인데 걔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공공시행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간 건설 사업자들을 민간시행자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자들 그 자들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야 비로소 민간시행자들은 사업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여기를 민간시행자가 쓰면 전체 토지 면적을 세수로 쪼갠다면 이렇게 쪼갰다. 그 중에 3분의 2 이상 되는 여기 토지 수의자의 토지는 뭐 해야 되고 소유해야 됩니다. 면적 3분의 1 이상은 소유하고 이 안에는 토지사 총수 있었죠? 그 사람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받아야 비로소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업시행자는 이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죠? 실시계획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실시계획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사업시행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모든 시행자는 다 작성해야 됩니다. 공공시행자든 아까 행정적인 시행자든 아니면 민간 시행자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행자는 다 실시계획 작성해야 됩니다. 그걸 들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제대로 작성했는지 인가받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간다? 결정권자한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인 사업시행자가 좀 전에 원래는 누가 했었죠? 원칙시행자. 이반권자가 사업시행자라 그랬잖아. 그럼 이반권자는 초안을 작성하는 자들이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지들이 그걸 들고 결정권자한테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뭐가 됩니까? 바로 실시계 인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결정권자가 누구 있죠? 국장 있습니다. 그럼 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요.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그러고는 나머지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이 자들이 결정권자니까 나머지들은 사업시행자들은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 내주는데 그때 무슨 인가가 있다? 조건부 인가가 있습니다. 즉 인가를 내주면서 실시계 인가 내주면서 거기다 조건을 받습니다. 무슨 조건을 붙이죠? 야, 너 거기다 기반시설 설치할래? 이 도로 만들면서 여기다 휴게소 기반시설 설치할래? 그러면 너 인가 내줄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아니면 우회방지시설 할래? 환경방지시설 할래? 경관조성하는 거 할래? 조경 조치 같은 거 할래? 그런 걸 한다면 인가 내주겠다. 그래서 머리점을 따서 기의환경조라고 그래. 기의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이런 인가를 뭐라 부른다? 조건부 인가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 기의환경조 5가지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해 주는 걸 조건부 인가라고 합니다. 즉 도로 만들면서 여기다 너 기반시설 설치할래? 너 여기에 우회방지시설 공사하면서 혹시 사람들 다칠 수도 있잖아. 우회방지시설, 환경방지시설, 경관조성, 조경 같은 조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대.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하죠. 왜냐면 아이고 난 돈 없어서 그런 조건 이해 못해요. 우회방지시설 못해요. 환경방지시설 못해요. 그럼 뭐죠? 인가 안 내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가 받으려면 대답은 여시같이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거기다 우회방지시설 하려고 했었습니다. 환경방지시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할 거란 얘기입니다. 고래 놓고 나중에 인가받고 나서는 딴 청불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반복해서 뭘 예측한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보증금이 뭐죠? 혹시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보증금 예치한도를 빼가지고 그런 요런 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쓰는 비용 쓰자, 우회방지시설 설치하는 데 쓰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을 사용하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치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가권자가 인가해 준 사실을 그걸 지가 관보 또는 공부에다가 고시하면은 실시계 고시가 끝나갑니다. 관보 또는 공부에다가 인가해 준 인가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실시계에 따라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인가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수용 또는 사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수용 사용이 제일 중요하죠. 보상비 줘야지 공사 들어갈 거 아니야. 수용이죠. 그때 여기 수용 대상에 따른 여기 땅이 하나 이렇게 있다. 이거 보자. 원래는 이 수용은 무슨 법에 서 이루어지다냐? 원래는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런 법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통상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도 저 내용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어딘가 개발되는데 그 개발되면 거기 수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죠. 그럼 수용이 이루어지면 보상비가 풀리잖아요. 많이 풀린 데는 몇 조 원의 돈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못 풀려도 몇 백억 정도는 기본이고 몇 천억 내지 몇 조 원까지도 이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수많은 보상비 받은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은행에다 처발로 놓을까요? 어디 다시 투자할 만한 곳을 찾을까요? 투자하는 곳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연결해주고 그게 공인중개사에서 그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상비를 받는지를 처음부터 그걸 관여해가지고 이런 절차에서 보상비 받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도와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야 나한테 좋은 땅 있으면 좀 연결해달라 그러지. 나중에 다 보상비 받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좋은 땅 알선해 줄게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와서 거기 보상에 관한 걸 다 도와준 사람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보상 절차에 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부동산권법은 약 130개 법률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거든요. 시험 보면은 안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개발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그 투자처를 유인해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되죠. 자, 법률 제목 자체를 보십시오. 공익사업을 위한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수용은 강제로 사는 수용은 반드시 무슨 사업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익사업에 의해서만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무슨 사업? 토지 등의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은 수용이 안 되는 것이고 전체를 위한 사업이니까 강제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체를 해서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수요자가 안 팔아 그래도 공익사업일 때는 강제로 살 수는 수용권을 준다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뜻이고 토지 등의 그랬으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나 그 밖에 각종 권리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각종 권리를 뭐 하겠다니까 취득하겠답니다. 이때 옛날에는 수용이란 말을 썼는데 요새는 수용이란 말은 강제로 뺏어버린다는 의미가 강해져가지고 요새는 그냥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 협의 취득이 있고 강제 취득이 있는데 그때 강제 취득이 바로 뭐다? 그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 취득을 먼저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강제 취득으로서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때 취득을 하는데 협의는 강제든 합쳐서 그냥 취득이야. 취득 및 뭐였나? 보상에 관한 분들. 자, 뺏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뺏고 돈 안 줍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는 사유재산자가 보장되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뺏기는 사람한테 보상비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법률 한마디로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디에도 나온다? 우리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법에 있는 수용에 관한 그 내용들하고 우리 국토법에 있는 특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수용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나온다면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거죠. 잘 보세요. 수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이게 일반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공법할 때 기초이론에 대해서 배우셨어. 그때 이게 무슨 성격을 갖는다?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반법입니다. 반면에 국토계획법은 특히 무슨 사업에 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국토법에서 수용에 관해서 따로 규정하면 그때는 수용에 관한 기본은 국토법이라는 게 특별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게 특별법이야. 그래서 수용에 관련돼서 일반법은 바로 공익사업법이고 그중에 특히 수용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따른 수용은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몇 개를 더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거나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떤 게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부딪히면 그때는 무슨 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썼습니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말귀를 잘 들어보세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국토이계 및 유경에 관한 분들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공익사업에 규정한 내용과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내용은 서로 다르면 무슨 법이 우선한다? 공익사업 국토계획법이 우선하는 거지 공익사업법이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법 우선이라 그랬으니까 국토계획법이 우선 적용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로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몇 가지가 있다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뭐란다? 특례. 그래서 원칙은 무슨 법대로 하면 되는데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에 관한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국토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서 특별한 특례가 있으면 그때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국토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특별한 예외를 먼저 적용한다. 특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사업인접 및 고시, 재결신청, 인접한 토지 세 가지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 잘 보세요. 첫 번째, 원래 공익사업법에 가보면 토지 등을 수용하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자, 여기 있는 땅을 내가 강제로라도 뺏어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때는 이게 무슨 사업일 때만 강제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공익사업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아까 공익사업.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더냐? 국토교통부장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뭐라고 하더냐? 제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합니다. 그럼 국장이 뭐죠? 심사해 봅니다. 정말로 이 새끼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개인의 영리 목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하는 건지를 심사합니다. 그들이 심사해 보니까 진짜 공익사업이 맞아. 그러면 뭔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게 공익사업에서는 시행자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국장이 인정해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국장이 그걸 인정해 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사업을 여기다 한다길래 내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국장이 관부에다가 고시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 그걸 사업인접 및 고시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이라는 건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국장이 고시하는 것. 이게 사업인접 및 고시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국장이 바로 사업인접 및 고시를 해줘야 관부에다 그렇게 해줘야 비로소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사업인접 및 고시가 없으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 고시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한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국장이 고시해줘야 비로소 수용할 수 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한테 찾아가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국장한테 찾아가서 공익사업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더냐? 여기는 안 해도 된답니다. 왜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야? 누가 봐도 당연한 공익사업이니까 따로 국장한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뭐만 있으란 얘기야? 아까 실시계획 뭐가 있었죠? 인가권자가 고시한다 그랬죠? 바로 그 실시계획을 뭐하는 순간? 고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슨 권한이 생긴다? 공익사업이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여기 나오잖아. 뭐만 있으면 사업인접 및 고시가 의제된다. 뭐만 한 것으로 본다가 의제라 그랬죠. 언제부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바로 요 실시계획을 이 인가권자가 고시해주면 그때부터 따로 국장한테 사업인정 받으러 가지 않아도 그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답니다. 그 말은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바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국장한테 따로 사업인정 받으러 안 갑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그때부터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는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사업인정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바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수용하러 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야. 어? 자, 두 번째 재결신청이라는 게 있죠. 이때 재결신청은 뭐라 그랬느냐? 보상협의를 합니다. 누구하고? 토지 수요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토지 수요자는 돈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조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봐서 그냥 도장 찍으면 그게 협의로서 끝나는 건데 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평당 100만 원 주겠다는데 토지 수요자는 평당 1000만 원 달랍니다. 협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더 이상 협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상협의 하지 말고 누굴 찾아간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죠? 저 토지수요자하고는 도저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우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지 금액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재결신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익사업법에서는 뭐라 됐더냐? 그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요자 등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각종 권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들하고 먼저 보상 협의를 하라고 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랬습니다. 아까 사업인접 및 고시가 국장한테 받으라 그랬죠? 그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액 좀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라고 했더라. 이게 재결 신청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재결 신청이란 서로 보상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누구한테? 관할 토지수용에다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하는데 그 재결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더냐? 원래 공익사법에 보면 공익사법이야. 그때는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국장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부여받던 날 그날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상협의에 들어가거든. 그로부터 몇 년 해야 된다?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에다 재결 신청을 하라고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특례를 뒀죠. 언제까지 한다? 아니래. 1년 내 할 필요 없대. 사업 인접 및 고시가 있으면부터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한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 시행하는 도로 만드는 기간이 3년 걸리면 3년 내만 재결 신청 들어가면 되고 5년 도로 공사가 걸리면 5년 내면 재결 신청이지 꼭 1년 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1년 내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만 재결 신청하면 된다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도로 내는 게 여기 해당 부지는 수용 대상이 되지만 도로 옆에 있는 땅들 이 땅은 뭔다? 일시 사용 대상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땅을 뭐란다?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은 일시 사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 도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래, 자갈, 시멘트 등 각종 건재자들이 필요할 거냐. 철근 같은 거. 그거 도로 공사하는 땅에다 쌓아놔야 됩니까? 옆에 있는 땅에다 쌓아놔야 됩니까?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인접한 토지다 모래자갈 시멘트를 쌓아놔야 되는데 그때 옆에 있는 토지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기요. 도로 공사하는데 꼭 필요해서 그런데 당신 땅에다가 모래자갈 시멘트 같은 걸 쌓아놓게 해서 내가 3년간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죠? 안 돼. 그러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잖아. 그때는 강제적으로 옆에 있는 땅 주인의 그 땅을 내가 공사기간 동안 강제로 쓸 수 있는 걸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 그걸 일시사용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자 옆에 보면 또는 사용이라서 수용자 앞에 꼭 사용자가 붙어요. 그럼 지금 말한 이 도로 내겠다는 해당 부지는 수용 대상이고 옆에 모래자갈 시멘트 같은 걸 쌓아놓는 땅은 무슨 된다? 일시 사용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럼 수용과 사용은 무슨 차이가 있다냐? 먼저 공통점.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 뭐란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토지 소유자가 안 돼요. 그래도 무슨 소리야. 도로 만드는 데 필요한데 내놔. 그건 수용이죠. 야 옆에 모래자갈 시멘트 써놔야 되니까 좀 내가 쓰자. 이거는 강제적인 건 그건 사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이나 사용은 공익사업에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네 땅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다 도로 내겠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사용은 일시적으로 점유권만 뺏는 겁니다. 네 땅 내가 좀 쓰자는 얘기입니다. 당분간만 내가 점유하자는 얘기야. 네 점유권을 내가 뺏어서 당분간 쓰되 공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닙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지 그걸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그건 수용 대상이라 인접한 토지는 일시적으로 사용만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셨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특별한 예외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특례는 왜 중요하죠? 원래 토지 등을 수용하는 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익사법의 규정에서 수용사용이 이루어진다 그랬었습니다. 공익사법에서. 근데 무슨 법에서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해서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 그때는 국토기획법에 있는 내용이 우선 적용하도록 됐다. 그럼 특별한 예외가 있더냐?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죠? 첫째는 공익사법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장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국장한테 이게 공익사업을 인정해주라는 걸 먼저 신청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그래 그게 공익사업이 맞아 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 고시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수용권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례를 두었다? 따로 국장한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누가 봐도 당연한 공익사업이니까.
그때는 뭐 하랍니까? 그냥 사업 시행 절차에서 어느 단계까지 갔다? 실시 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그때부터 요 국장한테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국장한테 따로 사업인정 안 받아도 그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는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참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재결시청이란 원래는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이 금액좀 보상비 협의가 안 되니까 정해주세요 라고 재결신청을 하라고 됐는데 이때는 특례는 뭐죠? 1년 내 할 필요 없대. 사업시행 기간 이내만 재결신청하면 되도록 그런 예외를 두고 있더라. 1년 내 필요 없이 사업시행 기간이 3년 걸리면 3년 내면 재결신청, 5년 걸리면 5년 이내만 재결신청하는 사업시행 기간에만 재결신청하래. 자, 인접한 토지 등은 뭐 할 수 없고 수용은 안 되고 인접한 토지는 빗겨라. 내가 당분간 쓰겠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뭐 했죠? 고삼비 쳤잖아. 뭐 들어갑니까? 공사 들어간다 했죠. 시공하고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났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했었죠?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이런 절차에서 사업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같은 거 이런 것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살펴볼 테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끝. 자, 여기까지는 뭐죠? 정상적인 사업이 시행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도로 공사하는데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이렇게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또 문제입니다. 뭐죠?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고시 됐었습니다. 다른 말로 아까 뭐랬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있었습니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아니했더라. 둘 중에 하나랍니다. 자, 여기 단계별 집행이 또 나왔네. 자, 좀 전에 단계별 집행이 뭐 있었죠? 사업 시행하겠다고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됐으면 이거 빨리 낼 도로냐 천천히 내야 될 거냐 그걸 구분하는 계획을 수립하죠. 그때 1단계 집행으로 수립됐다는 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 2단계 집행으로 수립됐다는 건 3년 후에 하겠다는 게 바로 단계별 집행이잖아. 몇 년 내 수립하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아까 2년 내 수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다. 수립되지 않았다는 건 깜깜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업 시행할지 전혀 모르겠다.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건 언제 할지 모른다. 2년 지났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거 돈만 모른다. 이 뜻입니다. 또는 수립은 됐는데 몇 단계에 포함되지 않다?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대. 그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3년 내에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관 결정고시 됐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했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대. 여기까지가 2년 지났어. 근데 아직도 1단계에 포함되지 않다는 건 아직도 3년 내는 그로부터 3년 내는 또 도로 낼 계획이 없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2년이 지났고 그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아직도 몇 년 내 앞으로 3년 내도 도로 낼 계획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3년 내도 도로 안 낸다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 그냥 썩을까?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났다고? 2년이 지났대. 그런데 아직도 단계별 수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 내 도로 낼 건지 1단계, 2단계 없으니까 전혀 모른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3년 후에나 그때 가서 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3년이라는 기간 앞으로 남은 기간 그냥 이 땅 썩 해야 될까? 저 땅에다 일부 개발을 좀 할까? 개발을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로 지금 당장 안 낼 거잖아. 그럼 도로 안 낼 땅을 왜 그냥 썩 후겠느냐? 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나면요. 이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건물 짓지 말란 얘기입니다. 건물 지금 뭐합니까? 어차피 도로 내게 되면 다 부셔야 되는데 국가적인 재산 낭비니까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못하게 하는 행위 제한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2년이 지났다. 아직도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내는 사업 시행할 계획이 없다면
그 3년 동안 도로 안 내는 그 기간 동안 그 땅에다가 일부 개발을 하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설치한 건 뭐고? 철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 설치하는 건 아무거나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공점을 설치하는 것, 기존 건축물의 개축, 채축 이 정도만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받는 건 몇 가지다? 3가지. 개발임이 허가받는 거야.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가설이 뭐죠? 임시로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점을 설치하는 것.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의 개축, 채축 요것까지만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축, 채축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개축이 뭐죠? 기존 건축물 다시 고치는 거. 재축은 천재지변등으로 멸실된 걸 다시 고치는 거. 이게 재축이거든요. 결국 고쳐지는 것까지만 허가 내주겠대. 왜요? 안 짓다 보니까 막 비가 줄줄 새는데 비 새는 데서 그냥 잡니까? 어느 정도는 수선해야 되겠죠. 그게 개축, 재축까지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가지야. 임시로 짓는 가설 건축물, 공점을,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기존 건축물에 고쳐지는 개축, 재축 3가지만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개발이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죠? 관악의 장들입니다. 자기 관악의 장한테 가서 허가받고 이렇게 3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다가. 근데 이 안에서 3가지만 하는데 그중에 가설 건축물 건축한 거고 공자물을 설치한 게 있었다면 요거 다 가설 건축물하고 공자물을 설치했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공사 들어가게 되면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더냐?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공사 들어가겠대. 그럼 공사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뭐 하라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을 해야 된다.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게 뭐죠?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설치한 가설 건축물하고 공자물 2가지만이야. 기존 건축물 개축, 재축은 철거 명령 안 내립니다. 그럼 보상비 주겠다는 얘기고 네가 설치한 가설 건축물하고 공자물만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거하라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때 무엇하냐? 소유자 부담이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설 건축물하고 공자물 그 소유자들 니들이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어차피 도로 낼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니들이 가설 건축물하고 공자물 설치했던 거니까 그건 도로공사 들어가게 되면 니들이 알아서 부담하고 니들이 뜯어내라. 소유자 부담이지 사업 시행자 부담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철거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어차피 도로공사하고 하면 사업시행자 지가 뜯어낼 건데 무엇이 내가 돈 처발라서 내가 뜯어내. 가설 건축물하고 공자물 소유자들이 그걸 철거하지 않아야 할 수 있죠. 그럼 뭐 들어간다? 행정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초론에서 행정 대집행 배우셨죠?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뭐 한다? 강제적으로 대신 철거하는 거. 네가 철거하네? 내가 가서 대신 여기 특광특시도시장소가 대신 철거해버리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소유자에게 부담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행정 대집행할 수 있더라 라고 했었죠. 이게 몇 년 지나서도 2년 지나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거.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하라는 것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는 땅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 청구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거나 더 이상 설치 없었으면 그때는 그 지방의회에서 그 관할구에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야 그거 설치할 필요 없냐? 그럼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권고하는 것도 있고요. 3번째는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토지 소유자들이 누구한테 이박권자들한테 도로 안 내려면 다시 해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제해달라고 입안을 신청하는 이런 토지사가 입안 해제 신청하는 이런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잠시 쉬었다 가죠.